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신랑은 집, 신부는 혼수. 이젠 옛말이라고 합니다. 요즘 누가 그렇게 해? 무조건 반반이지. 집도 반반, 예물도 반반, 식당도 반반. 혹시 부부싸움도 이렇게 하나요? 나도 반 냈는데 왜 당신은 집안일 반 안 해? 나도 반 냈는데 왜 당신 부모님께만 잘해? 결혼은요, 동업이 아니라 한 몸이에요. 저울이 아니라 헌신입니다. 헌신. 11월 7일 금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60초 후에 달려보겠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아니 진짜 할 수만 있다면 나 진짜 차은우 씨랑 전화하고 싶어 다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근데 그게 뭐 어쨌다는 거예요? 네, 전화를 하고 싶으면 전화를 하면 됩니다. 그쵸? 바로 한국의 신무기로 떠오른 여신 폭격기 차은우 씨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네. 차은우 씨 에이펙 행사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확인하셨잖아요. 잘 지내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와. 사실 현역 복무 중입니다. 지난 7월에 육군 군악대로 입대를 했죠. 와. 입대하는 모습이긴 한데 네. 그런데 차은우 씨가 입대하기 전에 네. 전화번호 하나를 남겼거든요. 네? 심지어 이 전화 연결되고요. 어머. 차은우 씨가 받는다고 합니다. 어머머머. 너무나도 궁금해서 한번 걸어봤습니다. 아하. 어떤 대답이 돌아왔을지 같이 들어보고 오시죠. 네네. 여보세요? 나 은우야. 잘 지냈어? 왜 전화했긴? 보고 싶어서 전화했지. 내 전화 기다리고 있었지? 다 알아. 혹시 내 소식 들었어? 좀 놀랐겠지만 내가 누구야? 나 차은우야. 다음 주에 또 전화할 테니까 밥 잘 챙겨 먹고 내 생각 많이 하고 있어. 보고 싶다. 그럼 안녕. 일단 남자분들이 들으면 닭살 막 돌릴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근데 보세요. 김현희 변호사님. 차은우 씨의 목소리가 맞긴 맞아요, 진짜? 실제 차은우 씨의 목소리가 맞습니다. 진짜요? 네, 어머. 본인 목소리가 맞고요. 오. 입대 전에 소속사 측에서 아주 획기적인 이벤트를 야심차게 준비를 했던 것이죠. 뭔데요? 이 바로 이제 이 이게 음성을 이벤트예요? 미리 녹음을 해놨던 겁니다. 오는 21일에 차은우 씨의 미니 앨범이 발매될 예정인데 아하. 여기에 맞춰서 전화번호 하나가 이제 공개가 된 것이죠. 070으로 시작되는 전화번호였습니다. 연결을 하게 되면 방금도 들으셨다시피 미리 차은우 씨가 본인 음성으로 녹음해둔 야. 메시지가 나오는데 세상에. 안녕. 나 은우야. 어머나. 이렇게 시작되는 목소리 그리고 보고 싶다. 이렇게 끝이 나게 되니까 차은우 씨의 팬 여러분들께서는 정말 어머 정말 통화하는 것 같아. 또 전화하고 싶다. 또 목소리 듣고 싶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전화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무려 10만여 건 이상의 전화가 이루어졌다고 와.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팬들을 감동시키기 위한 이벤트는 대성공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그쵸. 수 있죠. 네. 그런데 기획사에서 사과문을 냈다고 합니다. 너무 흥행해서 예상보다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보세요. 최재봉 교수님. 보통 그런 거 있잖아요. 지난번에 어디 축제 같은 거 보면 물건이 수량보다 더 예상보다 더 많이 팔리니까 물건 품절됐어요. 죄송해요. 혹시 너무 이 전화 빗발치다 보니까 지금 뭐 이 통신회사에서 이제 걸어주지 마세요 막 이래서 지금 항의가 들어와서 죄송해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이게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이게 너무 많은 사람이 전화를 하잖아요. 네. 근데 많이 오는 건 좋은데 좋죠. 문제는 전화를 걸다 보면 번호를 잘못 누르는 경우가 한두 자리. 아하. 끝번을 잘못 누르 중간에 번호를 잘못 누를 수 있잖아요. 아하. 그럼 이게 다른 사람한테 전화가 가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아무 잘못이 없는 사람한테 전화가 계속 또 빗발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두 명이 하면 이런 일이 발생한 10만 명이 전화를 해보세요. 어머나. 그중에 이제 실수로 잘못 눌러서 중간 번호 하나가 바뀌거나 이렇게 되면 네.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이 전화를 받겠는데 그런 식으로 전화 오는 게 너무 많아진다는 거예요. 아하. 비율적으로 확률적으로 보면 10만 번의 전화기를 하게 되면요. 그런 번호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비슷한 번호를 갖고 있거나 지금 이제 차은우 측에서 공개한 번호와 비슷한 번호를 갖고 있는 한두 자리만 다른 번호를 갖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피해를 당하는 거죠. 그것
것 때문에 소속사 측에서 정말 유사한 번호로 전화를 잘못 거는 일이 발생해서 일반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네. 이런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보세요. 지금 차은우 씨 소속사가 이벤트로 준비한 번호는 지금 저번에 여러분 070 그 가운데 네 자리와 뒤에 네 자리는 저희가 혹시라도 또 다른 피해가 생길까 봐 저희는 안 밝혔는데 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070 그다음 네 자리인데 안진용 기자님 저 070의 7자를 010으로 해버리면 진짜 누구한테 가겠네요. 진짜 010이 그거 진짜로? 사실 이런 일이 왕왕 있습니다. 어머나. 예를 들어서 글로벌 이제 K 컨텐츠 유명한 오징어 게임 때도요. 네. 이미 번호를 공개를 했는데 사람들이 실제로 걸어봐서 그 실제 번호 피해자가 계속 고통을 호소한 적도 있었어요. 세상에. 근데 사람들이 이제 궁금하니까 한 번씩 걸어보는 이런 일 때문에 정말 또 이런 원치 않은 피해가 발생됐다고 볼 수 세상에. 있는데 이 모든 게 결국은 차은우 씨가 너무 잘생겨서 너무 인기가 많아서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아니 군복무를 시작했으면 이제 좀 덜할까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저 모습 보이시죠? 저 일부러 모자 큰 거 썼다는 얘기 막 들리지 않아요? 아닙니다. 실제 사이즈고요. 네. 지금 저 모습은 에이펙 정상회가 열렸던 경주에 등장한 와, 차은우 진짜 씨의 너무 모습입니다. 심하다 얼굴 크기 진짜. 네, 저 모습뿐만 아니라 에이펙 정상회의의 공식 만찬 행사까지 보게 됐는데 와. 사회까지 보게 됐는데 이때 네. 유창한 영어 솜씨까지 발휘했었습니다. 아, 못하는 게 뭐예요 진짜? 그리고 이 행사장 뒷얘기도 흘러나왔는데 네. 자 지금 보시는 건 사회를 보는 모습입니다. 네. 자 그리고 저 멀리서 보면 에이펙 홍보대사였던 지드래곤 씨가 행사장에 들어오기도 하는데 그때 어머. 보안 검사를 하려다가 깜짝 놀라는 모습, 깜짝 놀라죠. 어머. 저게 아니 차은우 씨 얼굴 보고 놀랐나 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 맞은편에 있는 저 남성 노홍철 어머 씨입니다. 노홍철 씨네 오랜만에네. 노홍철 씨가 보안 검색에 나서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었는데 네. 자 이번엔 본격적인 행사를 위해서 무대를 향하는데 자 갑자기 꾸벅 인사한 뒤 거수경례라는 어머, 저 사람 어머? 차은우 씨입니다. 자 이번에는 딱 두 사람의 만남, 얼굴 천재와 음악 천재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는데 K 컨텐츠를 대표하는 두 사람이 에이펙을 빛낸 아주 훈훈한 모습이었습니다. 야, 진짜 잘생긴 사람들끼리 만나고 너무 심하다. 너무 부럽네요. 남자가 봐도 정말 잘생긴 조각 같은 남자들 진짜 멋지고요. 우리나라를 빛낸 우리 K컬처를 빛낸 두 사람들 또 두 분 앞으로 또 멋진 활동 또 뉴스파이터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졌습니다. 어머나 결혼정보업체를 믿었는데 김묘성 기자님 아직 짝을 못 만나신 거군요 지금. 짝을 만났는데 문제가 생긴 이야기입니다. 에? 어느 30대 후반의 여성이 겪은 일인데요. 지난 2022년 2월에 30대 후반 이 여성이 270만 원을 내고 한 대형 결혼정보 업체에 가입을 합니다. 그리고 업체는 이 여성에게 연수입 3억 원의 어린이집 원장을 소개해줘요. 와. 그리고 난 다음에 두 사람은 4개월 후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어머나? 그런데 이 결혼이 오래가지 못했어요. 왜요? 불과 한 달 후에 이 두 사람은 갈등으로 인해서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데 어머나. 이 과정에서 아내는 몰랐던 사실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아니 대체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근데 안지훈 기자님 진짜 요즘이 뭐든지 빨리빨리 시대긴 맞나 봐요. 결혼정보업체를 통해서 사귄 지 넉 달 만에 결혼하고 근데 이혼 소송을 또 결혼 한 달 만에 이거 대체 왜 그런 거예요 이게? 자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내는 불편한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일단 이 남편이 어린이집 원장이 아니라 행정관리 직원이었다는 걸 알게 됐고요. 두 번째, 원래 연소득이 3억이라고 했죠. 실제로는 5,600. 실수령액으로 월 1,600과 400 정도니까 차이가 크죠. 그리고 이 어린이집은 남편 부모의 소유였는데 남편이 원장인 척 업체에 등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내는 이 결혼정보업체가 배우자감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면서 이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듣고 보니까 이 여성분 그러니까 이혼 소송 과정이니까 아직은 아내라고 칭해 볼게요. 그러면 아내의 말이 다 일리가 있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장유미 변호사님. 그런데 법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네? 법원 1, 2심 과정 중에서 패소한 거는 결혼정보업체가 아닌 아내였고요. 그러니까 이 아내분은 억울하니까 대법원까지 갔지만
대법원에서도 마찬가지 결론이 나왔습니다. 왜요? 왜 그러냐면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어린이집의 원장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법원은 이런 점을 중점적으로 뭘까요? 판단했습니다. 남편의 실제 직책과 소득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도 법원에서 인정이 된다. 다만 남편의 부모가 이 결혼업체에 어린이집을 우리가 아들에게, 그러니까 남편이죠, 네. 물려줄 것이라고 말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 결혼정보업체에서는 언젠가는 물려받을 거니까 어린이집 원장이라고 소개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소간의 과장은 있다고 하더라도 이걸 과실로 손해배상까지 물을 일은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아 근데 장윤미 변호사님 보실 때는 보통 우리가 이제 3심제일 때 네. 보통 3심까지 갈 때는 1심과 2심 뭐 이렇게 뒤바뀐 180도 뒤바뀐 결론 나와서 그래 세 번째까지 가서 판단 받아보자 하는 경우가 진짜 대부분인 것 같은데 여기는 지금 1심, 2심, 3심 모두 지금 아내의 편을 안 들어준 것도 그 말이라고요? 맞습니다. 동일한 결정을 내린 거라서. 왜 그런 거예요? 이거 아내분은 대단히 좀 억울하죠. 왜냐하면 많은 비용을 대고 그리고 좋은 남편감을 만나려고 그리고 거기서 선택을 할 수 있을 때 다른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연봉이 3억이고 어린이집 원장이라고 하니까 사실 선택에 대단히 주요한 잣대가 됐던 것은 맞는 것 같은데 네. 일단 결혼정보업체와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이 기본적으로 어느 회사를 다니거나 뭐 대기업을 다니거나 중소기업이나 이렇게 연봉을 크로스로 체크할 수 있는 직종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겠네요. 일종의 자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정보업체에서는 우리가 이걸 점검하는데 한계가 있다. 우리가 국세청도 아니고 맞아요. 어떻게 들여다볼 수 있는 행정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인원을 고용해서 하더라도 진실에는 접근하는데 상당한 제약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안내를 별도로 한다는 거예요. 이게 회사원이 아니라 자영업자와 교제를 하게 되면은 이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소득은 직접 본인이 정확하게 교제 중에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안내까지 안내를 별도로 하는군요.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결혼정보업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결혼정보업체 물론 결혼정보업체도 난감했을 거. 아이고 세상 이런 일이 나 그냥 믿고 그분을 믿고 이렇게 소개시켜드렸는데 이런 일이 생기다니 당황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법원의 판단은 1심, 2심, 3심 모두 아내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쓸데없는 궁금증인지 모르겠지만 재판을 1심, 2심, 3심을 받다면 이게 형사사건이 아니니까 변호사를 선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변호사 비용 도대체 얼마를 쓴 거예요, 이 아내분은? 그러니까요. 이 소송의 결과도 그렇습니다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래서 이 아내분 굉장히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실제 어린이집 원장이 되려고 하면은요 국가 자격증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남편은 그 자격증도 없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양육비도 5,6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책정이 되는 것이고 더군다나 패소해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야 되는 처지가 됐으니 얼마나 억울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아내분은 어쨌든 속아서 뭔가 자기 입장에서 봤을 때 속아서 결혼한 것도 분한데 지금 양육비, 지금 장윤미 변호사님 양육비? 소개받고 넉 달 만에 결혼했고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이혼 소송하게 됐는데 지금 양육비란 얘기 혹시 복중에 지금 태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 보이는 거죠. 왜냐면 한 달 만에 이혼을 했기 때문에 아마 태어나지 않더라도 태아에 대해서도 이 양육 책임은 지는 거니까요. 이혼을 하게 되면 이혼의 어떤 그 청구 여부 그리고 재산 그리고 미성년 자녀에 대한 이 해결책이 재판 과정에서 되는 건데 이 아내분은 또 억울한 게 연봉 3억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뭐 아이를 갖고 이럴 때 여러 계획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혼을 하게 되면 양육비 급감표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100% 구애받는 건 아니지만 대략 그 수준에서 되는 거예요. 그때 아빠의 급여, 엄마의 급여 그래서 그 구간별로 이 한 아이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산정이 되는데 이게 원래 3억이 아닌 실제로 본인의 급여인 연봉 5,600만 원을 기준으로 하니까 이 아내분은 상당히 본인이 기대했던 양육비도 못 받게 됐다는 점을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주제 넘은 오지랖 넓은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이쯤 되면 이혼 소송 철회하시고 마음을 고쳐 먹으시고 이제는 남편분과 지금 복중에 태아도 있는 것 같으니 행복하게 잘 사시는 게 어떨까요? 왜냐하면 어린이집 원장은 아니지만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또 향후에 물려받기로 돼 있잖아요. 그 나쁜 직업, 안 좋은 직업 아닌 것 같은데요. 정말로 이제는 오순도순 살아보신 쪽으로 바꿔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 감히 해봅니다. 어머나 세상에
국민 MC, 국민 가수를 해친 엄태구라구라구라구라구? 이게 대체 엄태구가 누굴자 하실 텐데 영상 보시면 아하 하실 거예요.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어디 가십니까? 예, 손님 모시고 서울 가는 길입니다. 서울 택시야? 아닙니다. 전남 택시입니다. 둘 다 내리십시오. 일단 내리십시오. 트렁크 좀 봅시다. 보내줘. 외국인을 일단 잡으라고. 뭐 기자도 아니고 서울 택시도 아닌데 뭐 어쩌게. 보내. 사실 저 영화 보신 분들은 저 때 침도 꼴딱 못 삼키고 정말 숨 죽이면서 보셨는데 그 장면에 등장하는 분이 바로 엄태구 씨군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엄태구 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한 브랜드를 평판에 연구한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네. 2025년 11월 기준으로 봤을 때 광고 모델 브랜드 평판을 한번 조사해 봤더니 바로 이 엄태구 씨가 1위를 했다는 겁니다. 세상에 진짜요? 2위, 3위를 보니까 바로 말씀하신 대로 2위는 임영웅 씨, 3위는 유재석 씨가 나온 거예요. 세상에. 물론 엄태구 씨가 대세 배우이긴 하지만 2, 3위를 보면 앞에 국민이라는 수식어가 붙잖아요. 어허. 국민 가수, 국민 개그맨 이렇게 붙는데 네. 이분들을 제치고 광고 모델 브랜드 평판에서 1위를 엄태구 씨가 한 겁니다. 와. 이렇게 보니까요. 엄태구 씨가 출연하는 광고마다 굉장한 화제를 불러모으고 있더라고요. 네. 그중에서도 최근에 또 주목을 받는 광고 영상이 있어서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아하. 함께 보실까요? 네네. 타겟 발견. 타겟 도주. 추격하겠어. 시향 한번 해보시겠어요? 뭐야 저거, 씨. 잠시만요. 타겟 시향 중. 저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부탁드립니다. 거기서 데미드왕. 꼼짝 마시고. 카라멜 마키아토 한 잔과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데미드왕. 잠깐만. 벌써 계산이야? 아니 저게 지금 최재문 교수님 저게 광고 지금 저 영상도 지금 숨 죽이면서 지금 봤는데 추격전이어서 저게 지금 광고예요? 광고예요. 보통 이제 저렇게 나오는 광고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고인데 영화처럼 스토리를 가지고서 전개하고 1편, 2편 나눠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저것도 지금 광고인데 네. 마치 드라마나 영화처럼 보이잖아요. 와, 숨 죽이면서 봤어요, 진짜. 네, 중간중간에 코믹한 부분도 들어있긴 하지만 네. 전체적으로 보면 스토리를 가지고서 쭉 전개되는 그런 부분인 일단 것 웃겼어요. 같아요. 꼼짝 막기야 또. 그러니까 재미도 있으면서 스토리를 갖고 있으니까 뭔가 좀 영화를 보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몰입하게 되는 거잖아요. 광고라고 생각을 안 하고 접근하게 되니까 광고 효과도 높아지는 건데 네. 근데 이제 엄태구 씨 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좀 이렇게 악역을 많이 하셨어요. 아하, 네네. 뭐 아까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선이 좀 굵은 역할을 많이 했고 악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또 인상적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살벌한 눈빛을 정말 잘 표현하는 그렇죠, 맞아요. 그런 배우 중에 한 분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요, 사실 실제 이 엄태우 씨는 어떤 상이냐면 극내향인이래요. 극내향인. 그러니까 전혀 다르죠. MBTI로 치면은 극아인가 봐요. 와. 극아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대문자 아이. 많은 네. 분들이 김명준 앵커에 대해 저한테 물어요. 여기서 제가 사람입니까? 갑자기 이런- 등장하나요? 네, 네네. 왜냐면 이런 네. 부분을 하면 그분이 정말로 평소에도 이렇게 소리를 지르냐고 제가 뭐냐면 아니다. 아니다. 너무 착하고 순한 양처럼 바뀐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마찬가지 염태구 씨도 그렇군요. 너무 이제 강인한 외모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는 좀 그 성격이 좀 세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전혀 아니라고 하고요. 네. 이분이 긴장해서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말도 못 거는 경우가 많대요. 그래요? 그런 경우가 있을 정도로 내향적이라고 하는데 진짜 의외인데요. 오. 맞습니다. 최근 한 유튜브 방송에서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는데 어느 정도냐면요. 네. 시상식 수상자 호명 직전에 속으로 그런대요. 부르지 마라, 부르지 마라, 부르지 마라. 속으로 계속 진짜 반복을 뭐야. 한다는 거예요. 행복한 엄살이잖아요. 그리고 연락처를 내가 먼저 물어보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그래요. 어머나. 그러니까 상대방이 물어보지 않으면. 네. 그리고 대화 메신저에 없어서 단체 대화방에 메신저가 없어서 단체 대화방에 나만 빠져 있는 경우도 있다. 이 정도로 소심한 성격이라고 합니다. 야, 근데
얘기를 들을수록 안진용 기자님, 아니 배우인데 영화 배우, 영화도 엄청 많이 찍었는데 저렇게 소심한데 배우를 한다고 좀 놀라울 뿐이에요. 정말 신기합니다. 저는 네. 이제 인터뷰 때 실제로 만나봤으니까 아하. 정말 그래요. 목소리가 가끔 막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를 내기도 하고, 그래요? 예, 그리고 또 자기 칭찬을 해주면은 더 어쩔 줄 몰라하는 모습을 보면은 야 저런 사람이 어떻게 연기를 하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요. 배우들 사이에 그런 얘기 있습니다. 카메라가 돌면 나도 같이 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오늘 왜 이렇게 빵빵 터져요? 전형적으로 그런 스타일입니다. 근데 엄태구 씨는 얘기를 해요. 나는 목숨 걸고 연기를 한다고요. 멋지다. 목숨 걸고 하니까 못할 게 뭐가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오히려 자기 엄태구를 보여주라면 못하겠지만은 특정 배역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은 정말 잘 소화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파격 변신했던 또 다른 광고에도 큰 화제를 모았는데 네. 이 영상 보신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네. 광고 속에서 엄태구 씨가 저런 굉장히 근엄한 모습과 달리는 뭐야, 이게 양팔을 엄태구 씨예요? 휘둘면서 그렇습니다. 굉장히 앙증맞게 뛰어가는데 엄태구의 여름방학이라고 해가지고서는 천진난만한 귀엽다.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이런 반응을 보이고 뭘까요? 있는데 야 엄태구가 이런 연기를 이거 AI인 줄 알았다. 연기 천재 엄태구 볼 때마다 다른 사람 같다. 그리고 마지막 이건 자기 반성이 들어가는데 엄태구도 이렇게 열심히 산다. 나도 더 열심히 그러네요. 살아야겠다라고 반성하게 된다는 거죠. 와, 진짜 저한테 하는 말 같아요. 정말 열심히 살아야겠고요. 우리 보통 그런 말을 하잖아요. 영화 배우에게 천의 얼굴. 진짜 엄태구 씨가 천의 얼굴에 딱 표본 아닌가 생각돼요. 이럴 땐 이렇게 변하고 저럴 땐 저렇게 변해요. 앞으로 정말로 또 다른 카멜레온 같은 연기 또 보여주시길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졌습니다. 노소영 관장. 진짜 뭐 사실 여러분 세기의 결혼이었던 두 사람이 이제는 세기의 이혼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두 사람이 이혼이 확정된 것으로 하는데 웨딩드레스를 이거 무슨 말이에요 지금 김효성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이 확정됐습니다. 네. 그런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뜻밖의 게시물로 지금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네? 어제입니다. 그녀가 짐을 싸며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올렸거든요. 근데 이 사진입니다. 웨딩드레스 사진이 있고요. 그리고 네. 다른 한 장은 한복 사진도 있어요. 근데 노소영 관장은 글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뭘까요? 굉장히 의미심장한데요. 37년 전 시집 온 집에서 떠나게 되었다라는 글이었습니다. 야, 한 줄인데 진짜 김효성 기자님 설명처럼 요즘 말로 임팩트 팍 때리는 진짜 한 문장으로 37년을 정리한 느낌인데, 야, 지금 사진만 봐도 많은 분들이 야, 얼마나 5만 가지 생각이 들었을까 그런 생각이 진짜 들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으로 약간 뭐 상투적이긴 합니다만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러네요. 뭐 그런 장면이 연상되고, 그러니까 노소영 관장은 아마 스스로도 지난 시절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회상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렇게 밝혔어요. 그땐 시부모님과 함께였고 지난 10년을 혼자 살면서 두 딸을 시집 보내고 네. 남은 막내와 같이 살아왔다. 아. 아들과도 이제 이별. 이렇게 적었거든요. 이어서 이 노 관장의 심정이 엿보이는 또 글들이 이어졌는데요. 뭘까요? 60이 넘으니까 모든 것이 소중하다. 옷가지나 가방, 신발 그 어느 하나에도 웃음과 눈물, 노력, 좌절 그리고 희망이 묻어 있다. 하나하나 곱게 접어서 넣는다라고 담담히 지난 세월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60이 넘으니 근데 보통 이제 여성분들은 자신의 나이 밝히기를 좀 꺼려 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저렇게 SNS 글을 통해서 자신의 나이도 엿볼 수 있는 그 글을 적었어요. 60이 넘으니 그런 표현을 썼는데, 근데 안진용 기자님 60이 넘으니 그런 말도 있었지만 지난 10년은 혼자 살면서 두 딸을 시집 보냈고, 야, 이것도 뭔가 의미심장하고 표현처럼 다가오는 게
외로움이 사무치는 막 그런 느낌도 있어요, 이 글에. 그렇습니다. 이 10년간의 본인이 어떠한 심경이었는지를 저 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게다가 이제 노 관장이 함께 공개한 사진을 보면은요. 어릴 적 아이들과 함께했던 추억이 묻어 있습니다. 이 도화지를 보면은 턱시도와 웨딩드레스를 각각 입고 있는 최태원 회장, 노세훈 관장의 사진이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의 메시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 사진과 함께 이렇게 노 관장을 적고 있는데 가슴이 좀 아렸던 대목은 언젠가 내 생일에 아이들 셋이 고사리 손으로 엄마 아빠 사진을 오려서 붙이고 해피 포에버의 메시지로 가득 채운 도화지를 발견했을 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기를 간절히 바랐던 그 어린 마음들은 어디서 위로받을 거라고 이혼 뒤의 씁쓸한 심경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슬아에 3남매가 있잖아요. 딸 둘에 이제 또 아들 1명 있는데 글쎄 뭐 자제분들 다 이제 성년 됐으니까 뭐 여러 가지 생각도 들겠습니다만 그런데 장윤미 변호사님 두 사람이 이제 이혼 각자의 길을 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러면 모든 뭐 재산 분할이든 뭐든 다 모든 재판이 다 마무리가 된 건가요 지금? 아니요, 최근에 대법원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마무리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네. 정확하게 대법원에서 결정을 내린 건 파기환송을 한다라는 그게 것이었습니다. 뭐예요? 그러니까 항소심의 결론에 대해서 대법원은 다른 법리적인 의견을 갖고 있어서 다시금 이 자판, 그러니까 대법원이 자체 판단을 하지 않고 하급심으로 사건을 돌려보낸다는 건데요. 이혼을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마무리가 됐고요. 두 사람이 이제 법적으로는 갈라섰지만 가장 큰 문제는 재산 분할이었습니다. 재산 분할이 1, 2심이 확연히 달랐는데 2심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비자금을 인정하면서 이 부분이 SK가 성장하는데 이른바 시드머니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SK 주식에 대해서도 노 관장의 몫이 상당하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비자금이라는 게 실체를 좀 들여다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이 정말 SK라는 회사의 이 성장에 어느 만큼의 기여가 있다라는지 수치로 환산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이런 취지로 파기환송을 한 상황이어서 아마 조심스럽게 크게 이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결론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산 분할 액수도 아마 상당히 줄어들지 않을까 아마 그런 예상이 이제 나오는 대목 같아요. 어쨌든 그 파기 환송심도 어떻게 흘러갈지 따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반반 치킨 뭐 그런 건 들어봤지만 반반 결혼은 또 뭘까요, 김묘성 기자님? 네, 남편과 아내가 비용을 반반 들여서 하는 결혼을 반반 결혼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소개해드릴 내용은요, 결이 조금 다릅니다. 네? 그 반반을 살짝 넘어서서 정말 숨막히게 하는 그런 반반 결혼인데요. 어허. 결혼 3년 차 아내의 고민입니다. 일단 두 사람의 결혼 초를 한번 돌아볼게요. 네. 결혼 전부터 사실 동거를 시작했었는데 시부모님이 가진 건물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 그래서 2층에 이 부부가 살고 1층에는 시부모님께서 거주를 하신 거죠. 거주 비용이 들지 않아서 일단 그 부분은 굉장히 좋았지만 네네. 아내 입장에서는 일단 시부모님과 생활 동선이 겹치다 보니까 그러겠다, 좀 네. 불편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용기를 내서 아내가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대요. 뭐라고요? 우리 독립해서 밖에 나가서 살자. 아. 아침 저녁으로 시부모님 눈치 보면서 사는 게 너무 힘들어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아하. 하지만 남편은 현실적인 문제가 좀 고민이 됐던 거죠. 뭘까요? 밖에 나가면 월세 들지, 관리비 들지, 또 추가로 나가는 돈이 얼마나 많은데 뭐하러 돈을 써가면서 밖으로 나가서 살아? 라고 만류를 했어요. 하지만 아내 입장에서는 좀 물러서기 어려웠나 봅니다. 어허. 나가서 추가로 들어가는 돈은 내가 다 부담을 할게 라고 말을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남편을 설득합니다. 근데 사람의 예감이란 게 있잖아요. 장유미 변호사님. 네. 아내분의 이 말 뭔가 당당한 뭐 결기가 있다고 느껴지는 게 아니라 나가 우리 독립해서 생기는 비용은 내가 다 추가로 낼게. 왠지 부메랑에서 막 돌아올 것 같은데요 지금. 그렇죠. 역으로 발목을 잡는 경우가 종종 생기기도 하고 이 아내분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단 이사 가서 나오는 월세, 공과금, 수도세 원래는 내지 않았던 돈들인데 이 돈들을 내야 되잖아요. 그럼 누가 부담을 했느냐. 일단 아내가 본인이 뱉은 말도 있고 하니까 본인이 다 부담을 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이제 살림은 좀 빠듯해진 건 사실이었는데 일단은 마음은 편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시부모님이랑 같은 공간에 뭐 층은 달리한다고 하더라도 사는 게
아주 편하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아이고, 네. 그런데 이렇게 아내가 별 불만 없이 비용을 내니까 남편이 더 큰 요구를 하기 시작한 것으로 네? 보이는데요. 네. 새 집을 사게 되니까 남편이 이제는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새 집과 관련된 대출이자와 관리비는 내가 낼게. 대신 명의는 내 이름으로 하고 생활비는 전적으로 당신이 지불해. 라고 한 거예요. 어쨌든 이것도 반반 얼추 이제 비용이 비슷할 거니까 아내는 알았다고 했는데 네. 이 알았다는 대답이 또한 아내 발목을 스스로 잡은 꼴이 됐습니다. 아니 근데 보세요. 언뜻 들으면 안진영 기자님 뭔가 합리적 같은데 왜 또 뭐 때문에 이 말이 알았어? 이 말이 또 아내분의 발목을 잡았다는 걸까요? 이게 조금씩 열어주니까 계속 좀 야금야금 들어온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 남편 더 나아가서 이런 요구까지 합니다. 우리 결혼 전에 부모님 건물에서 동거할 때 썼던 생활비 있었잖아. 그거 내가 냈었지. 그거 소급해서 입금 좀 해줘. 매달 조금씩. 어머? 이거 소급 적용은 진짜 반칙이거든요. 뭐 이게? 자, 게다가 이 남편. 뭐 이게? 외식하고 나서 영수증을 꼼꼼히 살펴봅니다. 그러더니 생활비 당신이 담당하기로 했지. 외식 비용 나한테 입금해줘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머. 이거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영화 속 대사가 생각납니다. 그러네요. 아니 놀라운 게 지금까지 최진봉 교수님 네. 먹었던 외식 비용을 저기 어디 서랍장 밑에 책상에 다 모아놨다는 게 더 대박이에요. 이걸 꺼내서 우리 외식 비용 지난번에 스파게티 5만 원 먹으니까 그래. 그거 나한테 보내. 그거 내가 냈으니까 보내. 저 뭐 이런 거잖아요 지금. 아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보세요. 네. 그 자기 부모님 집에서 동거할 썼던 생활비를 내라고 하는 건 이거 말이 안 되는 게 그때는 본인도 돈 안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요. 똑같은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나오면서 약속을 한 거지. 거기서 살면서 있었던 비용을 다시 소급해서 내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논리적으로. 혹시 뭐 법대 나왔어요 남편이? 몰라요. 어디 나왔는지도. 근데 네. 법대를 나왔든 뭐든 쪼잔하기 뭐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네. 아니 그리고 외식하고 나서 영수증 따져가면서 이거 돈 내라. 이게 지금 할 짓입니까? 뭐야 이게 뭘? 그냥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은 들어요, 개인적으로. 첫째, 이 자기 부모님 집에서 살다가 나와서 돈 들어가니까 그것 때문에 복수하는 거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아니, 왜 이상하잖아요. 자꾸 아내 입장에서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럼 어느 아내가 시어머니하고 시아버지 계시는데 동선이 겹치잖아요. 1, 2층 살더라도 네. 또 가끔 올라오시기도 하고 불러내기도 하고 이러지 않겠어요. 네. 뭐 알 수는 없지만 네. 같은 건물에서 살고 있는 게 아무리 1, 2층으로 떨어져 있더라도 불편한 거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거 얘기해서 나가자 그랬으면 어허. 아내를 위해서 서로 양보하고 살아야지. 네가 네. 생활비 내기로 했으니까 이제부터 계속 네가 내.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네. 대체? 아니 무슨 뭐 계약 관계예요? 그러니까요. 그거 왜 살아 그러려면 맞아요. 정신 차리세요 남편. 근데 진짜 저 방송사상 최초로 제가 AI에게 불만이 있어요. 좀 전에 그 남편분과 아내분 같이 나오는 그 영상 좀 보여주세요. 거기 보면 AI 너 왜 그래? 왜 남편은 뭔가 되게 귀티나게 좀 그렸고 지금 아내분 뭐죠? 여기 뭐 여기 크로스백 같은 거 메고 되게 막좀 어떡하지? 남편 막 되게 귀티나게 보이고 아내분은 되게 좀 이게 어려워 보이고 궁핍해 보이고 AI 너 왜 그래 진짜 그런 진짜 제가 좀 아내분을 대신해서 좀 화를 냈는데 지금 뭐지 왜 이래 지금 왜 차별하는 거야 아무튼 저렇게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렇다면 이 아내분의 지금 저 측은해 보이는 AI마저도 측은하게 그린 저 아내분의 최종 고민은 뭡니까 세상에 지금. 아내 입장에서는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이해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도대체 남편이 왜 이러나 싶을 텐데 동업하는 사이에도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하는 관계에서도 이렇게까지 계산을 하기는 어려울 텐데라는 생각입니다. 소급 적용 말씀하셨는데 사실 사회에서 소급 적용 이거 받는 것도 뭐 행정소송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맞아요. 있잖아요. 그런데 부부 사이에서 이런 게 키워드로 떠오르니까 도무지 남편이 정상인지 아닌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또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굉장히 걱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살다 많은 고민 부부 사이의 고민을 뉴스파이터가 소개해드렸지만요. 김묘성 기자님 설명처럼 부부 사이에 어떤 걸 소급 적용한단 말 처음 들어봐 진짜. 뭘 소급해요 진짜. 그러니까요. 참 특이한 사연이라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누리꾼들의 의견도 조금 갈립니다. 아. 아내 편에서 댓글을 다는 분들도 있었지만 그래요? 약간 결이 다른 의견도 있었거든요. 네. 마치 생활비를 청구서처럼 이렇게 들이민다고 하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너무 씁쓸하다 이런 의견 주신 분도 있었고요. 아하. 부부가 함께 사는 게 아니라 무슨 거래를 하는 것 같다. 그러네요. 저도 여기에 조금 동조가 되네요. 맞아요. 그런가 하면 사실상 그 이혼을 전제로
혼인 생활을 계속하는 것 같다라는 의견도 보내주신 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은 남편이 너무하다. 그렇지만 또 반대로 남편이 어느 정도는 이해된다라는 의견을 준 분도 계셨는데요. 아하. 특별히 시부모가 무슨 뭐 피해를 주는 것 같지는 네. 않았는데 그냥 불편하다고 나왔으니까 시부모님이나 남편은 오히려 서운하지 않았을까? 이런 의견을 주신 분도 있었습니다. 네. 지금 뭐 물론 장윤미 변호사님 사실 이 아내분 고민 중에 무슨 이혼이란 단어가 나온 건 아니지만 사람 일 또 모르는 거잖아. 이렇게 뭔가 숨막히는 생활이 이어지다 보면 나 진짜 나 이 남자는 못 살 거야. 뭐 말끝마다 돈 뭐 내라고 청구서를 들이밀지 않나 나 진짜 못 살아.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근데 아까 그 얘기 중에 이 새로 이 거주하는 집을 대출받아 샀나 봐요. 근데 명의가 남편 명의잖아요. 혹시 진짜 죄송해요. 혹시 이혼하게 되면 재산분할 이 아파트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걱정하실 수 있어요. 나는 생활비 족족 내서 그건 없어지는 돈이잖아요. 완전히 소비되는 돈이고. 근데 남편 앞으로는 집이 떡하니 남아있으니까 이거 이혼하게 되면 이건 남편 거 되고 이거 나는 단 한 것도 못 건지는 거 아니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네. 법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하.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이 경제적으로 공동생활을 영위하면서 남편도 그러잖아요. 대출금은 내가 낼 테니까 생활비는 당신이 내. 세상에. 이 부분은 공동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각각 분담한 부분이고 사실상 이걸 바꿔서 분담한다고 하더라도 이상할 게 없기 때문에 이 집은 이 구조 그대로 간다면 여성분에게도 그 아내분에게도 사실상 절반에 가까운 부분에 대한 몫은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기를 기대를 해볼게요. 왜냐하면 이건 충분히 대화로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꼭 부부가 차 한잔 하시면서 해법을 찾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기대해 볼게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귀국 인터뷰를 하다가 아하! 깜빡하고 짐을 안 붙였다. 이게 떠오른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네, 귀국을 했는데 인터뷰를 한다. 굉장한 유명인이겠죠. 그러네요. 그 주인공은 바로 원래 키움 히어로즈 활동하다가 올해 메이저리그에서 메이저리그로 거듭난 김혜성 선수입니다. 어머나. 게다가 올해 데뷔 첫 해에 곧바로 월드시리즈 우승을 경험했습니다. LA 다저스 그렇습니다. 우승 멤버잖아요. 네. 그래서 우승의 감격을 맛보고 어제 금이 환영했는데 그래요? 수십 명의 팬들이 앞에 모여서 환호와 김혜성의 이름을 연호했습니다. 네. 자, 이런 경사적인 자리에서 갑작스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네? 급기야 김혜성 선수는 표정이 굳어지면서 기자회견을 잠시 중단을 요청하기도 했었는데 왜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인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네. 일단 긴 1년이었던 것 같고요. 네, 너무 재밌고 좋은 경험 많이 하고 돌아온 느낌입니다. 네, 당연히 일단 월드 시리즈는 갈 수 있는 팀이라고 저도 잘해서 가야 될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마이너리그에 저분 좀 막아주시면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 아파. 저기 보이세요? 저 말로 해주세요. 말로. 말을 안 하시고 왜 맨날 저렇게. 인터뷰가 진행이 안 되시니까 개인적인 것이니까 다른 데 가서 하시라고요. 공공장소잖아요. 인터뷰를 안 하신다잖아요. 이어가도 괜찮아요? 아니 나가시면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보통 언론 앞에서 수많은 카메라, 방송사 카메라, 신문사 카메라, 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면 표정 관리, 또 스타들은 표정 관리를 하게 마련인데 갑자기 저렇게 표정이 굳어졌는데 아까 누가 있고 하는데 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김혜성 선수가 그 관계자를 불러서 저쪽을 가리키면서 네. 저걸 좀 막아달라라는 이야기를 그 기자회견 중에 갑자기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퇴거 요청을 했지만 그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기존부터 알고 있던 눈치였어요. 이 사람 가르친가 봐요, 이 사람을. 그렇습니다. 크게 당황하는 그런 눈치는 아니었지만 저분을 막아달라 하고 다급한 요청을 하기는 했던 거죠. 뭘 들고 있네요 손에? 그렇습니다. 현수막을 펼치고 있던 건데요. 네. 이렇게 금이 환영한 김혜성 졸졸 따라가요, 씨가 지금. 인터뷰를 중단한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기습
시위를 벌인 이 사람을 향해서 말로 하시라. 왜 맨날 말은 안 하고 저렇게 해? 라고 하면서 말끝을 좀 흐리기도 했습니다. 네. 이 기습 시위를 벌인 남성이 들고 있던 현수막 내용이 궁금해지지 그쵸, 않습니까? 내용을 보게 되면은요. 어떤 X는 LA 다저스 같고 암세포 X는 파산 면책. 글쎄요. 이 내용만 봐가지고는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 파악이 어려운데 네. 김 선생은 명예훼손 벌금 또 맞고 암세포 가족은 또 천벌받는다. 근데 이 사용된 언어들을 보게 되면은요. 네. 암세포니 무슨 파산, 벌금, 천벌, 명예훼손 이런 상당히 부정적인 용어들이 담겨 있는 것으로 봐서는 왜 퇴거 요청을 했는지 짐작은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뭔가 문장 내용이 완전한 문장도 아니고 알 듯 모를 듯한 표현만 가득 차가지고 대체 저것만 가지고는 저간에 무슨 사정이 있는가는 모를 것 같은데 근데 김혜성 선수 표정이 맨날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었나 봐요. 저 사람 저 행동이. 예, 맞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부터 계속 이런 행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구 팬들 사이에서는 이미 잘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일명 저분을 고척동 김 선생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워낙 자주 나타나니까. 근데 저분이 김혜성 선수의 부친의 개인 채무 1억 원 변제를 요구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현수막 내용도 그런 내용이에요. 김혜성 선수의 부친이 1억 원을 뭐 빌렸는데 채무가 있는데 그걸 변제하라 이런 주장이고요. 고척돔 곡적 스카이돔에서 현수막을 내걸어 가지고 그걸 계속 얘기했던 분이에요. 지금 저렇게 이제 현수막 나오고 있죠. 네. 이게 약 7년간 따라다니면서 피켓 들고 계속 저렇게 괴롭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김혜성 선수가요. 저 남성을 명예훼손 혐의로 수차례 고소했고요. 지난 2019년에는 벌금 100만 원 처분이 내려지기도 했지만 거기에 굴하지 않고 또 새 현수막을 제작해서 이런 행보를 계속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황당하긴 하는데 장윤미 변호사님 혹시 김혜성 선수의 부친 아버지가 진짜 저 사람한테 빚이 1억이 있는지는 따져볼 일이지만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혹시 진짜 빚이 있다 하더라도 김혜성 선수가 그럼 대신 갚아줘야 돼. 자식된 도리여서 갚을 의무가 있나요? 법률적으로는 자식이 부모의 빚을 대신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거기에 뭐 연대보증을 섰다거나 막 그러면 모를까 그런 사실 없이 부모의 채무를 그대로 본인이 갚아야 될 법률적인 의무는 없는데요. 다만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거나 하면 이제 상속의 문제가 생기고 빚도 상속이 되다 보니까 네. 그 이후에 문제는 생길 수 있고 그러다 보니 누리꾼들도 이 아들의 유명세에 기대서 아들을 상대로 문제 제기를 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있고 아니 도의적으로 그래도 아들이 잘 나가는 이 메이저리그의 선수니까 갚아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좀 맞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런 방식은 바람직한 방식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진짜로 채무 관계가 받을 빚이 있다면 적절한 이 적합한 소송 절차 등을 통해서 구제받아야 되진 않나 그런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아들 김혜성 씨가 무슨 죄가 있어요. 그런 생각해 보면 연좌죄는 없잖아요. 대한민국에. 야, K양심. 대한민국의 자랑 그래 K양심. 근데 믿었던 K양심 발등 찍혔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안지중 기자님? 실제로 K-팝이나 K 화장품 못지않게 K 양심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외국에 나가면은 한국인들이 절대 해야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카페에 뭐 지갑이나 휴대폰이나 가방을 두고서는 자리를 비우거나 화장실 가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왜요? 도난당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실제로 한국에 오는 많은 외국인들이 유튜브에 영상을 올립니다. 한국은 이래도 괜찮습니다 하고 하면서 쭉 영상을 찍어주면은 정말로 자리가 없는데 거기 휴대폰이나 지갑이 놓여 있는데 아무도 손대지 않는다는 맞아, 우리는 그냥 거죠. 놔두고 자리 맞잖아요. 그렇죠. 이게 맞아. 한국인의 도덕심이고 K 양심이라고 하는데 맞아, 네. 자, 근데 여기에 반한다고 생각할 만한 상황이 또 포착이 된 겁니다. 네? 지난달 26일 서울 마포구의 한 편의점에서 발생한 일인데 네. 한국을 찾은 외국인이 이 테이블에서 식사를 한 후에 최신형 노트북이 둔 가방을 그 자리에 놓고 와버린 거죠. 뒤늦게 이를 인지한 외국인이 급히 해당 편의점으로 찾아가 봤지만 자신의 노트북은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아니 이상하다. 이거 대한민국 K 양심이 좀 누가 아무도 안 가지고 왜냐하면 또 요즘은
그 뭐 습득물 주었던 괜히 CCTV 찍혀가지고 경찰서 들락날락 하니까 아예 손 안 대잖아요. 근데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인데 실제 벌어진 일이 맞았습니다. 이 외국인이 직접 그 편의점 야외 테이블을 비추는 CCTV를 한번 확인해 봤거든요. 확인해 봤는데 그 외국인이 CCTV를 본 그 소감을 한 줄로 요약한 것이 바로 오늘의 이 제목 믿었던 K 양심의 발등 찍혔다로 어머나. 정리를 할 수 있는 건데요. 네. 저희가 CCTV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어허.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네. 편의점 야외 테이블에 있다가 자리를 떠나려는 남성들입니다. 그런데 검은 옷의 한 남성이 네. 테이블 아래에 놓인 가방을 들고 기웃기웃 거리더니 그대로 놓고 떠납니다. 네. 여기까지는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K 양심의 모습인데 네. 그런데 약 30분 후입니다. 다시 모습을 드러낸 이 남성의 모습인데요. 네. 가방에서 최신형 노트북만 쏙 빼들고는 유유히 사라지는 모습입니다. 어머나 세상에. 아니 저 인간은 그러면 처음에는 가방을 들어보면서 뭔가 무게를 뭔가 짐작하면서 여기에 뭔가 있다 뭐 그런 거 한 거예요. 소름 끼치네요 진짜. 그렇죠. 소름 끼치고 진짜 민망합니다. 그리고 이 노트북 같은 건 워낙 고가기 때문에 위치 추적 앱으로 어디가 있는지 추적이 다 가능해요. 그래서 이 외국인도 위치 추적 앱으로 이 내 노트북 어디 간 거야를 봤더니 이 부분도 참 놀랍습니다. 왜요? 보면 처음에는 경기도 이제 마포구에서 잃어버렸거든요. 네. 근데 그 이후에는 경기도 용인시를 거쳐서요. 경기도 양주까지 간 거예요. 양주의 한 아파트 단지로까지 특정이 돼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 말 들으면 진짜 민망해집니다. 이 해당 외국인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한국에는 어디든 CCTV가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물건을 두고 가도 훔쳐가지도 않고 완전히 이 어떤 치안에서는 청정지대라고 했는데 이 말을 내가 믿었다. 지금 현재 이 경찰은 신고를 받고 범인을 추적 중이라고 합니다. 저 훔쳐간 인간은요. 나쁜 인간이면서 어리석은 인간이에요. 저희가 그냥 지금 영상이니까 제가 뿌옇게 처리해드렸지만 원래 CCTV는 저 인간 다 찍혔어요. 저 어리석은 인간 이제 검거는 시간 문제예요. 지금이라도 형량 낮추려면 지금 방송 보고 있을 거예요. 뉴스파이터.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자수하기 바라겠습니다. 기대해 볼게요. 자. 어머나! 제목만 봐도 뭔가 지금 긴박한 상황 같아요, 세상에. 김묘석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17일 새벽인데요. 전남 목포의 한 고가도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달리던 시민이 있었는데 이 시민이 정말 심상치 않은 장면을 목격하고 경찰에 다급히 신고를 하거든요. 근데 신고 내용은 이렇습니다. 앞 차량의 타이어가 터졌는데 그 차량이 멈추질 않고 계속 달려요.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설마요? 영상으로 보시면 더욱더 아찔한데요.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네. 열심히 달리고 있는 이 흰색 차량의 바퀴를 보니까요. 어머머! 완전히 이렇게 터져버리다 못해서 세상에. 너덜너덜해진 상황이에요. 어머. 그럼에도 이 차량은 멈출 생각이 없어 보이죠. 게다가 적색 신호에도 멈출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게 계속 질주하게 바쁜데 타이어가 터진 채로 무리한 주행을 이어간 탓에 이제는 차량 부품까지 하나둘 어머나. 떨어져 나오는 상황입니다. 아니 저 정도면 처음에는 혹시 바퀴 터진 걸 몰랐나 할 텐데 저 정도는 모를 리가 없잖아요. 나중에 보시면은 그 휠만으로만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게 얼마나 차량 안에서 소음이 심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를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네. 좌회전 신호 대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좌회전 해버리고 아하. 그다음에 적신호를 무시하고 그냥 막 직진해버리고 네네. 뭔가 사연이 있는 것 같은데요. 더군다나 이 제보한 분이 쭉 따라가면서 제지를 해보려고 했지만 도저히 멈출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아니 혹시 뭐 급한 일이 있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저건 본인도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위험을 줄 수 있잖아요. 지금 세상에 지금 안진용 기자님. 네, 저 너덜너덜해진 바퀴채로 계속 다니다 보면은요. 분명히 사고 위험이 있고요. 그쵸. 게다가 부품이 떨어져 나갔죠. 뒤따라오던 차량이 그걸 밟고 2차 사고로 이어질 맞아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는 이 차량, 어딘가 수상해 보이죠? 자, 저렇게 주행을 이어가는 차량을 아무런 사고 없이 멈춰 셀 수 있을지 그 뒤 영상 마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하, 네네. 결국 위험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이 황급히 차량을 찾아 나섭니다. 예상 경로로 신속히 향하던 중 마침내 아까 봤던 그 문제의 차량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저기 있네요, 저 이제. 빨간 원화에 있죠. 어디론가 열심히 이동 중입니다. 결국 경찰은 우선 차량을 막아세우며 도주로를 완벽히 차단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네.
자, 경찰이 다가가죠. 수상한 운전자에 대해 음주 감지기로 음주 여부부터 확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30초 드릴게요. 혹시 설마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그건가요? 음주 측정기 됐는데. 우리 생각했던 음주운전 맞습니다. 아하. 측정기를 댔더니 무려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측정이 나왔다고 하고요. 진짜 이 놀라울 정도로 시민들이 또 경찰이 함께 공조를 한 끝에 이 광란의 질주는 끝이 났고요. 네. 음주운전자 현장에서 검거됐습니다. 제발 진짜 대한민국 땅에서 왜 음주운전 네 글자가 사라지지 않을까요? 정말 그날까지 정말 대한민국 뉴스파이터 여러분과 함께 저런 못된 인간들을 고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